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벌써 방송을 한 지가 그럭저럭 2주가 다 되었어요. 열흘. 원래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방송은 열흘이면 강산이 변해요. 이제 제 목소리에도 좀 귀가 좀 익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김일성 통치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80년대를 얘기하게 되어 있죠. 예,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1980년대의 북한을 이야기하려니까 살짝 떨려요. 왜냐하면 김일성 얘기가 아니라 김정일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김정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평가가 엇갈려요. 북한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일성에 대해서는 여하튼 일정 수준 인정을 해요. 비록 그 전쟁을 일으킨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 6.25 전쟁이죠. 이 6.25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원흉이기는 하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볼 때 김일성이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고 그리고 굉장히 이 전근대적인 그 식민지 사회였던 북한을 어쨌거나 간에 근대 사회주의 국가로 끌어올린 공헌 이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김정일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세습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세습인데 더더군다나 자기 아들 김정은까지 3대 세습까지 갔으니까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북한에서 문학예술 분야에서 좀 중요한 저작 내지 정치학 분야에서 조금 중요한 저작들은 거의 대부분 다 김정일이 거의 성서 수준으로 원전을 썼어요. 주체 사상에 관하여라는 글도 썼고요. 주체 문학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화예술론, 건축예술론, 미술예술론 등등등등 하면서 그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기준이 되는 이론을 김정일이 썼죠. 김정일이 혼자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많은 학자들이 대필의 의혹이 있죠? 대필의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다가 보면 서구 이론의 표절의 의혹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김정일이
이 자기의 휘하의 어떤 연구자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어떤 이론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함께 토론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써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한테 글을 쓰게 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이 훔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름의 학자인 것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지도자는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말 아주 엄청난 조예가 없이는 그 선전선동으로 유지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틀을 경영을 못하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 조예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해서 이 김정일을 지식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처럼 빨치산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도 비록 이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는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군인이에요.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군인으로 출발한 사람이지만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기는 해도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다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김정일은 군인이 아니고 일종의 학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학자 지식인이 이 국가를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하나의 연구 사례로서 북한의 80년대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고립된 폐쇄된 섬처럼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북한이 70년대에 외부를 차단하고 굉장히 고립된 상태에서 인민들을 이 통치를 한 결과 문학예술의 수준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실제로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 기술이라든가 과학, 이 경제 발전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외부의 앞선 기술 또는 꼭 앞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없이는 나라가 발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막아놓고 자기들끼리는 본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다고 봐요. 꼭 이것과는 좀 다른 사례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는 금지 가요도 되게 많았고 금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동백 아가씨라고 하는 이미자의 희대의 히트곡을 우리 동백 아가씨도 한번 들어야 되겠네. 이 희대의 히트곡을 이 박정희가 외색이 짙다라고 해가지고서 국민들은 듣지 말라고 해놓고 청와대에서 뭔 파티 같은 걸 하면 동백 아가씨를 열창을 하곤 했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썰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은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막아놓는다. 자, 이게 이제 독재가 지니고 있는 굉장히 나쁜 특성이고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 또는 이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요런 맛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동백 아가씨부터 듣고 시작합시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봄의 겨울 네, 이 동백 아가씨가 창법이 외색이 짙다라고 해서 막아놓고 사실 박정희 정도 되면 친일파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거북해요. 굉장히 말단 장교였잖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친일파라고 부르면 사실 좀 곤란한데 중요한 건 박정희가 이 친일파였다가 사회주의자로 변신하고 다시 고수 자본주의자로 변신하고 반공의 거두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소신도 없어요. 그냥 기회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가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냥 항상 저는 하는 얘기지만 박정희의 죄악상을 친일했다라고 하는 걸 굳이 얘기 안 해도 하고 마는데 왜 정말 뿅아리같이 작은 부분을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침소봉대를 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흐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약간의 부역자라고는 생각을 해도요. 그런 정도고. 여하튼 이런 노래들을 자기는 즐겨서 들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이유 배반. 여하튼 북한은 이 쇄국 정책을 김일성 유일 체제로 국가 전체를 개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대내적 목표도 있었고, 그리고 이 외부의 변화, 굉장히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가 요동을 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둘러싼 정세들도 변화가 심하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월남전을 비롯해가지고 북한이 체제 불안을 느낄 만한 일들이 거듭 발생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해서 70년대를 굉장히 이제 봉쇄의 시기를 거치면서 실제로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작업들을 했어요. 이 시기에 김정일을 불렀던 말은 당중앙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김정일이 1980년도부터는 전면에 나섭니다. 전면에 나서요. 80년 10월 달에 북한은 노동당 전당대회를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6차 노동당 전당대회가 개최돼요. 조선노동당 6차 대회. 이 대회에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요. 되게 재밌는 것은요. 김일성은 현지 지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대중연설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정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만큼 방송 매체라든가 이런 것 앞에 안 나서는 사람이죠. 여하튼 그건 그렇고. 자, 이때 김정일은 1967년도에 갑산파를 숙청하고 분서경유를 하고 아주 쌩 난리를 친 끝에 70년도에 5차 당대회를 하면서 유일사상 쪽으로 이제 일로 매진하자 이런 거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10년 만에 김정일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치국 위원이 되죠, 우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됩니다. 서열이 상당히 높은 최고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비서국의 비서. 자, 우리는 비서라고 하면 낮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공산당은 비서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비서가 높은 거예요. 뭐 때문에 비서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하튼, 서기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비서도 높은 거예요. 희한하죠? 어쨌든 비서국 비서가 되고 군사위원회 군사위원이 되는 등 말하자면 중요 요직들을 모두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총비서거든요. 총비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총비서 빼고는 이 당의 3요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정일이 김일성 다음으로 북한에서 실력자다, 실세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김정일이 전면으로 나서서 통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정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정권 시대. 이 시기에는 사실 김정일 앞에 놓여져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70년대에 자기들이 그토록 체제를 보유하고 경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더 나빠진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해결이 잘 안 돼요. 70년대에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이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피해 나갈 방법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정치적으로도 이 김일성 이 장기 집권 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뭔가 당근 사탕 이런 걸 마구 먹이지를 않으면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마련인데 이때 이제 김정일이 등장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교체되는 듯한 맛도 좀 주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일이 이 집권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의 주체 사상을 그야말로 통치 이념으로 격상시키는 일이에요. 70년대를 유일 사상 체계의 지배 시대라고 한다면 80년대를 넘어가면 정말로 주체 사상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남쪽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오늘 방송 진짜 딥다 재미없어진다, 그죠?
무슨 역사 시간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그 사건 중심으로 80년대에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전두환이 그 80년대 그 12.12 사태로 79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80년대 광주 항쟁을 통해서 정말로 권력을 장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이 만약에 제가 왜 72년도 7.4 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은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80년도에 김정일은 소위 그 고려연방제 통일안이라고 하는 걸 내놔요. 북한하고 남한의 사실 이렇게 3단계 또는 연합론, 연방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언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는 조금 구별하기는 조금 힘든데 연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미연방이에요. 소연방이에요. 같은 나라 안에서 일종의 지방자치대체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연방제거든요. 미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외교와 안보를 책임을 지죠. 그 다음 각 주 정권들이 따로 행정, 경제, 사회, 자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큰 단위에서의 경제정책 같은 것들은 또 이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연합은 뭐냐? 유럽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들끼리 어떤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지요. 뭐 돈도 통일하고 교통도 통일하고 도량형도 표준화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연방제와 연합제의 차이는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하나의 단일 국가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연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다른 국가 1민족 2국가 내지는 1민족 2체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통일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형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그 연방제니 연합제니 이런 걸 말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 이 통일에 관한 서로의 의견에서 어느 쪽 말이 우세한가를 놓고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거의 뭐 시인들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인들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가지고서는 꽁꽁 앓잖아요. 이 정치 협상의 언어라고 하는 건 거의 시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몰랑 여사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같은 경우도 그 정종섭 그 헌법학자인데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어 있죠. 이분이 그 국회가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다로 변화를 시켜서 수정안을 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몰랑 여사는 그것까지도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요구와 요청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국민들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가 그래 다를까요? 요구와 요청. 우리 이정일 PD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요구와 요청 뭐가 다른지? 모르겠대요, 지금.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주체 측의 이 권위의 방점이 조금 더 찍힌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요구한다. 니 해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들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요청당하는 상대방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니까 네가 들어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어, 글자 하나가 바뀌어도 뜻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협상, 외교, 이 정치, 그리고 계약서 이런 데는 낱말들을 정말 민감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시인들이 변호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시인들만 특수하게 들어가는 협상 전문 로스쿨 이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단어 하나가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그 한미 FTA를 체결을 할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외교통상부 관리들한테 속았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서로 된 그 FTA 그 협상안의 내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하고 영어로 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will비냐 shall비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shall이냐 will비냐 shall비냐가 shall이냐 will이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희망한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영어가 발생시키는 어떤 의미상의 차이 같은 것들을 대통령이 거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 조인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고려연방제를 여하튼 80년도에 김정일이 제안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김정일은 어쨌든지 간에
끝내는 두 개의 지금 갈라진 체제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지라도 여하튼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전쟁 없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이 80년도에 광주항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군인이든 전두환이 북한이 남한의 공백기를 틈타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여전히 적화 통일을 꿈꾸는 체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휴전선에서 부대를 빼내서 12.12 때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겠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부대, 특전사 이런 것들을 빼내가지고 광주로 투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지금 뭐 전쟁 위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연평해전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영화도 만들고 난리를 치지만 이미 우리는 전쟁 안 하기로 굉장히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 차례 전쟁하지 않기로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에는 합의가 있는 것이고 그 암묵적 합의라고 하죠.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남북한 당사자들은 특히 북한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뭐 북한을 편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북한은 전쟁할 여력이 없어요. 깨놓고 말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도 전쟁할 여력이 없어서 핵 개발한 거거든요. 몇십만의 군대를 최신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최신형 비행기 같은 거 제공권을 뺏기면 재래전은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전은 거의 공중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전쟁처럼 이 직접적인 육박전 같은 거는 진짜 막말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숨어있는 잔당들을 소탕할 때나 쓰는 거지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재래병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재래병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진짜 이건 옆으로 새는 엄한 소리지만 정말 돈 빼먹는 데는 귀신 같은 이 정권 사람들이 전투복에다가 태극기를 달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전투복이라는 건 원래 위장복이죠.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그 정도는 알거든요. 눈에 안 띄어야 전투를 하죠. 근데 전투복에다가 태극기를 달겠다면 총 쏘세요 하고 표적으로 삼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깨에 달지 아니면 이 심장이 이름표 있는 데 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태극기를 이름표 있는 데다가 달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기다가 쏘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이 표시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태극기를 달겠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투병이 투입되는 전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북한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공권은 저희 또 무식한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레이더망 같은 어떤 기술적인 분야와 그다음에 비행기를 몰고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조종사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북한의 비행기라고 하는 거는 거의 고철덩어리 수준인데다가 살 돈이 없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띄워서 비행 훈련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름이 없어요. 비행기 한 대가 떠가지고 비행 훈련을 하면 얼마나 많은 기름을 소비하는지 상상이 가시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공권을 장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0대 정도의 비행단은 있어야 된다 치고 조종사를 양성을 하려고 그래도 비행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좋아요. 비행 연습이라고 하는 거를 소련에 보내가지고 옛날에는 소련 돈으로 할 수 있었다 칩시다.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저기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파견을 해가지고서는 가르침을 빙자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가 잘해야 가르치죠. 자,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이 없는데 무슨 비행 연습을 하겠어요. 최소한 몇백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쌓여야지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폭탄을 투하하는데 내가 청와대에 떨어뜨리려고 했어. 근데 삼청동을 박살을 해버렸어. 경복궁을 때려 부쉈어.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드론에다가 폭탄 달아갖고 내려보내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걸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군수 산업에서 물품들의 부패가 있는 거죠. 뭐 무슨 총알이 풍풍 뚫히는 방탄복. 총 맞을 일이 없다는 거 아니까 그따위를 납품하는 거죠. 자, 우리 국민만 몰라요. 늙으신 우리 국민들만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걸 잘 몰라요. 물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지금 재무장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이 일촉즉발로 부딪히는 사이에 우리 남북한이 대리전쟁할 수 있는 위험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는데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지상군들끼리 맞붙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 공중전.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거죠. 도저히 그 많은 규모와 그리고 그 많은 훈련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실 핵 개발은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들겠죠. 자, 어쨌든 뭐 짧은 실력으로 제가 이렇게 너무 떠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짧은 죄송합니다. 우리 그 대인배님께서 방송 한 코너 맡아서 계속하세요 하고서 제목을 옆길로 새는 방송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옆길로 새는 방송. 이 제목으로 가야겠다. 예, 좋아요. 옆길로 새는 방송. 좋습니다. 진짜 옆길로 너무 새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날 지경인데요. 사실 오늘은 북한 노래 말고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라고 하는 곡인데 어제 이 박근혜 아몰랑 여사가 유승민을 가리켜서 뭐 국민을 배신했고 어쩌고 저쩌고 국민이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단적으로 말해서 2016년대 공천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유승민이 지금 잭소리 안 하고 고개를 수그렸는데 아직은 집권 3년 차라 박근혜가 힘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력을 악용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막말로 일가 친척 뭐 무슨 이 사업체 같은 거 세무조사 막 들어가고 뭐 그래 보세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는 이 유승민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뭔가 법에 걸릴 일을 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엮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 매장시키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털어보면 뭐 많이 나오겠죠? 저는 털어보면 제발 숨겨놓은 남자가 한 12명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옆길로 새는 방송, 그리고 옆길로 새는 방송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방송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옆길로 새는 방송. 라게이지님께서 제가 옛날에 라디오 21에서 방송할 때도 툭하면 옆길로 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죠? 옆길로 좀 새도 우리가 이거 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그랬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고 이렇게 또 통찰력 통찰이 쩌는 뭐 그런 얘기가 가끔 한마디 나오고 이러면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혼자 완전히 이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이제 김정일이 이 위기에 봉착해서 일단 경제를 발전을 시켜야지만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김일성은 1974년도쯤에 모든 세금을 폐지를 해요. 그거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일이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서 한 1% 정도의 세금은 형식적으로 거두는데 북한에서는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식량은 배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전표, 약간의 월급을 줘가지고 이 월급을 가지고 구경식당 같은 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사게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74년도에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의 커다란 회사처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되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국가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불러온 세계 경제 위기가 밀어닥쳤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일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2차 7개년 계획을 70년대에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김정일은 속도 창조 운동이라고 하는 걸 발기를 해요. 속도 창조 운동. 우리 뭐 천리마 속도 이런 얘기 우리 보통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 전쟁이라는 건데요. 뭐든지 빨리 하자라는 거죠. 남한도 사실은 엄청나게 속도전을 했어요. 빨리빨리. 이런 것도 남북한이 경쟁을 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국민성이 원래 그럴까? 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하다가 북한에서도 보면 왜 뭐 이렇게 이 건물 짓다가 무너지고 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남한도 그런 거 많았어요. 70년대 와우 아파트 뭐 붕괴 사고를 비롯해서 96년도인가 96년도군요.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맞죠?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지 20년이 됐군요. 자, 이런 식으로 남한도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굉장히 많은 폐단이 있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일종의 정치적 교조처럼 사용을 했어요. 속도전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속도 전쟁을 하라. 이게 이 문화 분야에서는요, 이 집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7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작가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같이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아니고, 뭐 여러 파트를 나눠갖고 공동 집필을 하든가 아니면 문장을 서로 주고받고 집필을 하든가 이런 집체 창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집체 창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이 설계도를 제대로 그리는 과정을 종자를 잡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종자를 제대로 잡고 나면 그 종자가 튼튼하니까 설계도가 잘 그려지고, 설계도가 잘 그려지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는 빨리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경제나 뭐 국방이나 다른 모든 분야에도 적용되는 사상이거든요. 이 종자론이라고 하는 거는 김정일이, 이건 옆으로 센 게 아니고 말이 건너뛰었어요. 처음부터 새로 얘기할게요. 자, 김정일이 문화예술 분야를 장악하고 후계자가 되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를 장악하고서 유일사상 체계를 국가 전체에 확장시켜서 나중에 결국 주체의 나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닦습니다. 이 토대를 닦으면서 김정일이 내세웠던 창작 이론이 종자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종자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예술 작품은 종자가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종자가 뭐냐? 씨앗이잖아요. 씨앗. 이게 이 종자, 예술 작품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로부터 그 예술 작품의 얼개가 나오고 줄거리가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는 어떤 모티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애매해요. 남한에서 종자론의 종자와 비슷한 말이 뭔가를 문예미학에서 제가 못 찾아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종자가 주는 이런 말이 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전에까지 북한에서는 주인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주인공을 만들 것인가. 그러다가 6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김일성이 결국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예술의 주인공은 김일성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뜻에 따라서 조국 건설에 매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작가 어떤 개인의 개성이나 인격이 작품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한 원천봉쇄가 되죠. 그럼 어떤 작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등장한 게 종자론인데요. 김일성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주체사상 속에서 문학예술의 모티브를 찾아서 써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씨앗을 주체사상의 곡식 창고에서 씨앗을 발견해 가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어떤 종자가 발견이 되고 나면 설계도 그려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속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종자론과 속도전은 1970년대 이후 북한 문학예술의 창작 방법론, 굉장히 중요한 창작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속도전이 왜 중요한가? 북한은 문학예술을 체제 선전, 체제 보위,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을 관철시키고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창조 운동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1980년대 속도 창조 운동을 하겠다. 70년대 같으면 뭐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걸 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게 이런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걸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이 빨리 창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굉장하지요. 정말 굉장합니다. 자, 김정일을 대충 80년대를 대충 정리를 해보면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일종의 그 통치의 중심이 넘어가면서 변화한 것들도 있어요. 왜 우리 서민 코스프레라고 하는 걸 보통 하잖아요. 대통령들이 오뎅집 가서 오뎅 먹고 국밥집 가서 국밥 먹고 시장 가서 악수하고 아유 손 아파 그러고. 자, 이걸 우리 흔히 서민 코스프레라고 얘기하는데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인가 전우용 선생에 의하면 이거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고 사실 임금 코스프레래요. 이 서민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을 하던 17, 18세기 무렵부터는 임금이 궁중에 앉아가지고서는 애햄하는 것만으로는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전에 재래시장 같은 데 행차를 해가지고 서민들을 살피고 임금이 지나가면서 꽃잎도 뿌리고 돈도 뿌리고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우화에도 보면요. 임금님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이 거리를 행차를 하는 이거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짜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행차들 자체가 임금이 서민들 가까이 내려가서 다가가서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임금 코스프레라는 거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거 하기 싫어했던 거는 그분 정말 본능적으로 이런 코스프레가 사실은 국민과 대통령의 이 위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코스프레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했던 것 같거든요. 여튼 그렇고 이런 코스프레를 정말 잘한 사람이 물론 박정희도 잘했지만 김일성이에요. 진짜 옆으로 너무 세네. 대통령 교부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교부금이 이 사인 안 해도 되고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고 뭐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돈이 몇 조가 돼요. 1년에 몇 조가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다가 줬는가 하면 지방자치체들에게 나눠줬어요. 니네들이 예산으로 쓰라고. 사실 이 교부금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이 굳이 이런저런 이상한 것들로 리베이트 안 받아도 교부금만 챙겨도 몇 조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헬스 있잖아요. 선생. 교부금에서 몰래 써도 국민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왜 국가 돈으로 월급을 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국가 돈으로 월급 안 줬나요? 이 정식으로 몇 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는 국가 돈으로 월급을 줬다는 소리거든요. 자기 몸매 가꾸려고. 교부금으로 써도 되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교부금을 자기가 쓰지를 않고 나눠줬는데 대개 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 교부금을 일부 슬쩍 인마이 포켓하고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이 자기 참모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겠다라고 할 때 전별금 같은 걸로 주고요. 주로 어디다가 쓰는가 하면 이 시차를 가잖아요. 현지 지도. 현지 방문을 갈 때 거기 지원금으로 줘요. 김일성은 이제 자기 딴주머니를 잔뜩 차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딴주머니를 차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딴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현지 지도를 가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일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살림피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우상화된 지도자가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석 달러를 손 안 씻은 사람들도 있을걸요? 할 수만 있다면 손을 탁 잘라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평생 가보록 모시고 싶은 아마 그렇게 감격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김일성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본 사람들은. 자, 이런 현지 지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정일은 현지 지도보다는 그러니까 가서 탁 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일을 꼼꼼하게 챙기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 일들을 많이 했고 김일성은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 전체의 경제가
이 운용이 되고 있는 현장에 차별 없이 갔지만 김정일은 처음에는 이런 그 실용적인 실무 지도를 하면서 문학예술 분야, 학술 분야 이런 말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야에 국한해서 많이 했지요. 자, 어쨌거나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합영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방해로 실패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경제를 어떻게든 부흥시키기 위한 갖은 노력들이 실패를 하면서 동시에 80년대에는 이 데탕트 무드가 아주 본격화되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세상에 국교를 맺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남한은 올림픽 하겠다고 막 설쳐요. 중간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남한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량 부족 현상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쌀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폼을 잡은 거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남한이 굶주리는 그 동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폼을 잡은 건데 전두환이 고맙다 받겠다 이러는 바람에 북한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쌀을 모아가지고 그 남한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도 한 호빈가를 한번 받아봤는데 정말 그 사람 먹을 쌀이 못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괜히 남한에 이렇게 동포한테 쌀 주겠다라고 했다가 이것도 없었고 지금 뭐를 먹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남북 간의 경제가 이제는 우리가 역전을 하다 못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겼구나. 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못 산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어요. 소문이 좀 있었고 실제로 한 72년에서 4년 정도에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는 70년대 후반 정도까지도 사실은 북한에 뒤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80년대쯤 되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역전이 되는 데는 북한이 지니고 있었던 지정학적 어떤 특성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근본적으로 식량 부족 국가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사회주의권 전체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무시 못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일단 일종의 이 사상적 동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가 건설에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도가 정말 느릴 수밖에 없겠죠. 잘 안 되고. 남한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이었고 외국의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좀 활력이 넘쳤고요. 결국 분배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외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마무리도 못 지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 옆으로 셉시다. 이 게시판 방송국이 보겠습니다. 1983년도에 남한 냉해 피해로 북한 쌀을 받았어요. 라고 84년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83년도랍니다. 그때 진짜 그때 우리가 이겼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랬구나. 그리고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싹 넘어간 게 있었어요. 안 되겠다. 눈 나쁜 사람이 이렇게 슥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마이크 앞에서 떠나게 돼요. 제가 방송 후기에 일일이 반응을 못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늙은 탓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튼 이 김정일 체제에 들어서서 북한 경제가 활력을 많이 잃고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도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전쟁을 할 의사는 없으나 긴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탈출하려고 했었던 흔적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웅산 폭발 사건들.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안 좋은 지도자이긴 한데 전두환 1기 내각은 우리 이 남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장관진을 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내각 인선하는 것을 보고서 불평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저처럼
이제 광주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전 젊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국민들에게 그 총뿌리를 겨누어서 그렇게 학살을 하고 권력을 잡는다면 그건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기 내각 조성하는 것을 보고 조각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박정희가 61년도에 그 쿠데타 일으켜서 그 집권하고 난 다음에 민간으로 군복을 벗고 나처럼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했으면서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남한의 정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의외로 박정희 정권에 가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민주공화당에 가입을 많이 하고 박정희. 근데 똑같이 전두환 때도 그 굉장히 이렇게 양식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비록 총으로 집권은 했으나 뭔가 하려는갑다 했는데 그 사람들을 아웅산에서 몰살을 다 시켜버린 거죠. 북한이. 한편으로는 남한이 몰살시킨 거나 다름이 없죠. 이 국교 수교가 안 되어 있는 버마에 가가지고 북한이 거기 들락날락 한대잖아요. 거기를 그 위험한 곳을 사람들을 그렇게 다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자기만 살아 돌아오다니. 여하튼 이런 짓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더 고립이 되지만 북한 내부로는 좋은 신호였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살고 있구나. 김정일로 집결하자. 예,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었겠고요. 칼 858 사건 같은 것들도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켜 가지고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을 계속 지속시키게 하기 위한 북한의 일종의 자발적 총풍 사건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물론 제 생각이에요. 이게 학술적으로 증명된 생각은 아니고요. 뭐 음모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닫아야 될 때가 다 됐네요. 그 이희호 여사가 그 빠르면 7월 달에 그 방북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속보가 떴네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할 것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문화부 장관 하셨던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가 그렇게 연합뉴스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과연 이 정부에서 방북을 허락할까? 지금 우리는 남북 이 교류가 안 되는 것을 북한 측에서 어쩌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한에서 못 가게 막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언제라도 와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다. 예, 여러분 월요일 날 봬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